네, 안녕하세요. 러닝코트에서 수리 논술 담당하는 김대원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영상은 이렇게 강의는 아니고요. 가볍게 들으시면 되는 건데 이제 제가 이제 곧 강의도 올릴 생각이긴 한데 일단 떠나서 이제 첫 번째 한 세 번 정도로 나눠서 수리 논술이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고3 학생들이 봐야 되는 수리 논술이라는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드리고 그 시험이 왜 어려운지 그리고 대비는 어떻게 하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답안지 잘 못 쓰시는 분들 때문에 답안지 쓰는 요령까지 이렇게 한 세 번 정도로 나눠서 이제 뭐 간단하게 한 1, 20분짜리 영상으로 설명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영상은 되게 간단한 주제인데요. 그러니까 시험 보시면 되는 건데 수리논술 출제가 어디서 되는 건지 도대체 왜 수리논술이라고 이름을 붙여놔서 수학이랑 뭐가 다른 건지 잠깐 이야기해 보고요. 학교별로 어떤 식으로 시험 내는지 어떤 형태가 있는지 그리고 문제 형태는 어떻게 주어지는지 이런 거 한번 살펴볼 생각입니다. 뭐 지금 풀자 이런 게 아니고요. 이런 게 나온다라는 거 알아두자라는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학생들이 무엇을 어려워하는지 왜 어렵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 이야기 좀 해드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강의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답안지 쓰는 요령을 좀 설명해 드릴 것 같아요. 이 세 강은 여러분한테 도움 되려고 하는 거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제 소리노수 분석에서 하려고 하는 거는요. 출제 범위가 어디냐? 혹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아마 대학교께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있으실 텐데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요. 그 다음에 출제 형태, 출제 형태, 시험 문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학교별로 어떻게 다른지, 웬만한 논술 치는 학교들 문제를 하나씩 이렇게 풀 건 아니니까 막 보여드리면서 형태를 한번 나눠보고요. 출제 단어는 어디서 나오는 건지 범위에서 살펴보고 출제 형태 살펴보고 문제는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세 가지 한번 볼 거예요. 간단하게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출제 범위를 이제 볼 건데요. 수리 논술이란 무엇인가 출제 범위를 볼 건데 자, 여러분들 여기 이 영상은 학부형이 볼 수도 있고 학생이 볼 수도 있고 고2가 볼 수도 있고 고1이 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이 수리 논술이란 게 지금 제가 이렇게 그려놨는데 우리 고등학교 수학 교과서 사실 수능 시험이라는 것은 좀 굵게 쓸까요? 강의가 아니니까 우리가 수능이라는 시험은 사실은 완벽하게 교과서에서 베이스합니다. 그래서 교과 과정이 사실 바뀌면 딱 안 나와야 될 건 딱 안 나옵니다. 가끔씩 평가 말고 교육청에서 낸 시험이라든지 아니 교육청에서 낸 것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사설 모의고사라든지 이런 거 좀 벗어나는 게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수능 시험이라는 거는 교과서에 베이스를 해서 교과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한 학생들이 볼 수 있는 시험입니다. 자, 수리 논술은 다를까요? 수리 논술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수리 논술도 교과서 개념을 100% 이해를 한 학생이 보는 시험입니다. 자, 물론 제가 지금 그림을 그려놓은 거 보면 수리 논술이 지금 고교 수학을 포함하면서 이렇게 바깥 부분이 더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해당하는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도 분명히 있습니다.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여러분들이 논술 시험장에 가서 논술 시험을 보고 나오면서 어려운 거는 시험을 못 보고 나오는 거는 이 제가 빗금친 모르는 부분에 해당하는 영역 때문이 아니라 이 교과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강의에서 왜 수리논술이 어려운가 해서 아마 첫 번째가 교과서 개념을 잘 모른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이런 부분이 필요하긴 합니다. 이런 부분을 근데 여기에 해당하는 영역을 사실 저는 제 주관적인 견해로서는 그리고 제가 그렇게 보려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고교 수학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사실은 제시문이라든지 혹은 문제 1번, 2번, 3번을 거치면서 4번 문제에서 나오면서 여기 이 세 문제를 해결하면서 얻은 어떤 능력에 의해서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여기 4번 문제를 풀 때 새로 이런 내용이 필요한 게 어떻게 터득할 수 있게 하는 스스로 터득할 수 있게 하는 형태로 출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대체로 시험은 그렇게 출제되고 있어요. 혹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교과서 개념에서
아까 말했듯이 제시문이랑 합쳐지거나 앞에 문제를 풀면서 진행하면서 터득하게 되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형태로 확장이 되는 형태로 여기 빗금친 부분이 주어지기 때문에 대체로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대체의 시험에서는 이 빗금친 부분의 내용을 모르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제가 말한 이 정도 능력이 되고 교과서 개념 정확하게 알면 사실 수리 논술을 보기 위한 준비는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교수님들도 사람이니까 기출 문제를 살펴보다 보면 정말 극적으로 여기에 해당해서 도저히 이런 거를 터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출제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교에서는 이제 거의 다루지 않는 출제 범위가 아닌 부분이 출제되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수열에서요. 수열에서 점화식을 풀 때 점화식 같은 거 풀 때 아마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생긴 거 많이 풀 줄 알아요? 뭐 an 플러스 1이 pan 더하기 q 이런 형태 많이 풀 거고요. 그 다음에 an 플러스 1, 뭐 pan qam 더하기 ram 마이너스 이렇게 돼서 pqr의 합이 뭐인 거 이런 거 푸실 줄 알죠? 그리고 뭐 등비, 등차 일반적인 거 뭐 이런 것들만 덜 차를 줄 아는데 이런 형태가 아닌 꼴도 뭐 고려대라든지 해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해결하는 방법을 아는 학생과 모르는 학생이 분명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물론 다른 꼼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거는 강의에서 다룰 부분이 열심히 얘기는 하겠지만 아는 사람이 유리한 부분도 있고요. 뭐 한양대 같은 경우에도 부등식 중에서 젠센 부등식이라는 거를 출제한 적이 있는데 오목 볼록이 됐는데 저는 이 문제도 좋지 않다고 생각을 했던 게 보통 앞에 문제들이 관련 영역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 문제를 나오면 이 내용을 모르더라도 어떤 이런 사고 과정이 가능한데 이제 그렇지 않게 조금 나왔던 전혀 무관한 단원이었는데 갑자기 문제가 여기에 관련된 게 나왔고 심지어 학교에서 공개한 답안에도 이 부등식을 쓰고 있다는 게 약간 조금 걸리는 형태의 출제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교과서 외의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제가 수리 논술을 강의할 때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커버할 수 있게 미리 알려줄 수 있게 가르쳐 줍니다. 근데 뭐 일반적으로 제가 보기에 90% 정도의 대부분 학생들이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의 답안을 쓰기 위해서 알아야 될 내용은 여러분들이 교과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교과서의 단어는 사실 전 영역이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배우는 고1부터 고3까지의 배우는 모든 교과서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거기서 가르쳐주는 걸 할 수 있느냐가 문제지. 사실 문제는 여러분들이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학적 기납법이 뭔지 다 알지만 그리고 수능 시험에서 빈칸 넣기만 하다 보니까 사실 해보라고 하면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으로 수능 시험이 이렇게 교과서의 개념을 이해시키고 그걸 확인하고자 하는 시험이지만 아무래도 수능 시험이 오지선답 객관식과 그 다음에 단답형 주관식으로 이루어진 만큼 여러분들이 과정을 증명을 한다든지 증명에 필요한 요소들을 할 줄 알아야 되지만 하지 않고 답을 구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좀 안 좋은 답안이 나오고 하는데 뭐 그런 거는 강의에서 다룰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출제 범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측면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교과서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추론하는 형태에서 거의 다 커버가 된다라고 하고 이런 영역에서 나오는 부분은 극소수다. 그리고 최상위권 학교에 좀 국한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최상위권 노린 학생들에게는 조금 추가 학습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 연장선상에서 학습하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혼자서 공부하기는 조금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뭐 참고서라든지 이런 거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다. 그래서 출제 범위가 뭐 갑자기 대학교 영역에 대학교 미적분학 책에 있는 뭐 공유를 물어보는 이런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주제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제시문이나 문제 설계상에서 문제를 푸는 1, 2, 3, 4 문제를 풀면서 터득하게 된다느냐 아니면 제시문에서 힌트를 이용해서 터득하게 된다는데 하는 식으로 주지 절대 이제 여러분들이 천재라서 이제 뭐 새로운 내용을 알아내야 되는 그런 형태는 내지 않습니다. 교수님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교과서 개념을 바탕으로 추론해서 생각해낼 수 있는 영역까지 내는 게 기본 목표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영역이 가끔 출제되게 되자면 저는 뭐 어떤 교수님과 학생들 커리큘럼 간의 어떤 의사소통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되게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거 먼저 신경 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교과서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제가 가르쳐 보면 극한이 뭔지 몰라요. 연속이 뭔지 모르고요. 증가함수가 뭔지 모르고 정의도 모르면서
여러분들 확인하는 방법만 알아요. 왜? 답을 골라야 되기 때문에. 아, 그게 문제다라는 것만 좀 인지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자세한 내용은 아마 다음 시간 두 번째 강의에서 왜 수리논술을 학생들이 어려워하는지를 문제 보여주고 학생들 답안들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의 답안 예시를 보여주면서 이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한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실제 출제가 어떻게 되는지 단원별로 한번 살펴볼까요? 자, 그냥 제가 뭐 2016년도 이미 시험이 치러졌지만 2016년도 시험이 치러졌지만 아직 문제가 물론 뭐가 나왔는지는 저는 알고 있지만 학생들이 이야기를 해주니까요. 선배들이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알고 있지만 시험 문제 공개된 게 있지 않은 학교도 있기 때문에 아직 뭐 다 나온 게 아니라서요. 기본적으로 2015년도 문제들 이전 거 가지고 대충 분류를 해봤어요. 다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특정 문제 하나가 보통 한 학교에 논제가 2개 정도가 제일 많이 출제되는데 한 문제 안에 한 단원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카테고리를 나눈다는 게 좀 우스울 수도 있는데 대충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면요. 일단 고등학교 1, 2학년 때 배우는 뭐 고등수학 쪽에서는 뭐 합동식이라든지 뭐 그래프 그리라는 거지 뭐 일단 이런 내용들이 막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학 원에서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이게 없어졌죠. 행렬이 없어졌기 때문에 나올 수는 없겠지만 행렬 변환이나 이런 게 나올 수는 없겠지만 제시문을 주고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제시문을 그럼 조금 이따 문제 형태 할 때 얘기하겠는데 그러면 어떤 학습을 통해서 이해한 걸 묻는 문제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지수로그, 상용로그, 수열, 뭐 여기 수열 뭐 문제로 이렇게 하는데 사실 수열도 굉장히 많이 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 원이 아무래도 미적분학 원이 여러분들 교과에서는 자연계 학생들한테는 이제 수능에 직접 출제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좀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어서 수학원에서 한 뭐 수열을 푼다든지 점화식을 푼다든지 하는 능력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논술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미적분학까지 쭉 가는 형태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논술 보는 학생들은 수능 주제 범위는 알지만 이제 공부가 좀 필요합니다. 뭐 당연히 옛날에 했던 거기 때문에 다 알고 있을 텐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적분학에서는 뭐 여러 가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제별로 조금 이따 정리를 한번 할 텐데 제일 많이 나오는 단원이 미적분과 확률 통계가 아니라 기하 벡터겠죠. 그래서 뭐 미적분학 보면 미적분의 뭐 사실은 연속의 정의, 미분의 정의, 적분의 정의를 이용해서 문제 엄청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미분 가능하냐, 뭐 하냐, 보여라, 뭐 이런 게 엄청 많이 나와요. 그다음에 수렴, 발산과 판정, 수렴하냐, 발산하냐 판정하는 거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아는 뭐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배우는 뭐죠? 리미트 AN이 0이 아니면 시그마는 수렴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그래서 수렴하면 리미트 A는 SN이 수렴하면 리미트 AN이 0이다 이런 거 이용해서 여러분들 수능에서 기억, 니은, 디귿 문제 OX 치면서 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억, 니은, 디귿 보기를 제낄 혹은 찍어서 이제 맞추는 능력은 있는데 실제로 이걸 판정을 해봐라 하면 이유를 쓰면서 이제 서술을 해야 된다. 못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공부 방법에 문제가 있어서 이제 사실은 학습이 필요한 거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수학 공부를 좀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수능 시험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공부를 한 거를 평가하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답을 맞추는데 조단점을 두고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선생님들도 아무래도 수능 고득점을 맞게 해주려는 게 강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타겟팅을 해서 가르치다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논술을 시행하는 학교들이 상위권 학교죠. 여러분들이 뭐 저기 뭐 경희대, 건국대, 서울에 있는 학교들, 그다음에 연대, 고대, 뭐 서울대 면접 치는 학교들까지 해서 대부분 상위권 학교들이 되는데 그 정도면 나중에 대학 가서도 대학 가서 여러분들 자연계를 진학하면 수학 제일 많이 써요. 뭐 특정 뭐 생명과학과라든지 뭐 이런 과들 말고 뭐 전기, 기계, 여러분들 공대, 이공계 계열에서 가장 많이 쓰는 툴이 수학이기 때문에 수학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외워서 답 맞추는 게 아니라 사용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주점적으로 좀 공부를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무한급수, 부피, 구분구적법, 정적분 뭐 안 나오는 게 없이 다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률 통계도 종종 등장을 합니다. 보통 여러분들 수학 문제 하나 내는데 미적분이나 기백을 안 내고 확률 통계를 낼 리는 없어요. 보통 두 문제 이상 나오는 학교에서 1번 문제로 뭐 예를 들어서 중앙대 같은 학교는 문제를 3개 내는데 1번 논제 이제 확률 통계 문제 항상 내고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연세대도 뭐 두 문제 낼 때 1번 논제 확률 통계를 낸 적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혹은 확률 통계에서 이제 미적분으로 왜냐 확률 변수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적분으로 진행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조합 같은 거 C의 커뮤니케이션의 이제 성질을 이용해서 뭐
뭐 미적분 수열이라든지 미적분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출제하면 이제 단독 확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한 문제로도 출제가 될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여러 문제를 내는 학교에서 출제를 하거나 아니면 미적분 문제 사이에 하나 정도 끼어 있는 형태로 출제되는 경향이 많고요. 뭐 여기 이름 붙은 거는 이제 단독 문제로 나왔던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형 통계도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하 벡터 요즘 들어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데, 2016년도 시험까지는 이게 나왔지만 이제 여러분들 시험은 나오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변환도 나온다면 1차 변환이라 용어를 안 쓰더라도 평행 이동 뭐 이런 것도, 대칭 이런 것도 1차 변환이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뭐 이동을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거랑 뭐 공간좌표, 원뿔, 2차 곡선들, 타원의 둘레, 뭐 작년에 유행하고 보면 광원에서 빛이 나와서 그림자를 만들고 자취를 구하고, 이런 기획에서 시작해서 자취 구한 다음에 그 자취 가지고 뭐 그게 그래프면 그래프 가지고 미분을 한다든지 적분한다든지 부피 구한다든지 미적으로 가는 극한을 구하는 뭐 그런 문제들로 확장이 되는, 기백과 미적분이 유감이 되는 문제들이 요즘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하 벡터도 나오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공약적 응용이라고 해서 뭐 알고리즘, 뭐 컴퓨터 알고리즘 얘기하는 거겠죠. 뭐 정보 이론, 정보 전달, 투표 뭐 이런 거 있는데, 이렇게 포장이 돼 있을 뿐입니다. 사실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 이렇게 포장이 돼 있고, 이거 읽어보면 뭐 확률 통계 문제라든지 미적분 문제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바뀌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면 사실은 뭐 이렇게 뭐 수리적 모델링은 이제 공학적인 뒤에 나오는 건데, 이런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수학의 한 분야지만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뭐 그렇게 집중적으로 다루는 분야는 아니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내면 여러분들이 제시문을 제시문에 설명이 돼 있겠죠. 그걸 읽고 이해해서 수리적으로 분석할 수 있느냐를 보기 위한 시험이지, 결국 여러분들 이 내용을 미리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여기서 근간이 돼서 아까 앞에 있던 수학 단원의 문제들로 수렴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수리 모델링이 있는데요. 뭐 확률 변수 모델링 하는 거라든지 미적분으로 뭐 이상하게 생긴, 뭐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보면 연세대, 여기 뭐 연세대 2008년도 정시에 보면 뭐 태안반도에서 기름 유출 사고가 있는데 기름이 흘러나오는 양이 뭐 얼마다, 얘가 뭐 몇 킬로 떨어지는데 해안까지 기름이 들어올 때 해안에 사람 수를 어떻게 투입해야지 뭐 맑아질 수 있느냐,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지금 주어진 상황을 이제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하는데, 그걸 모델링하기 위한 제반 조건들이라든지 이런 거는 제시문을 다 죽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원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그걸 모델링할 것이냐를 좀 알아내는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거 미리 알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 읽고 이해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걸 풀라고 낸 문제입니다. 이걸 미리 알고 있다고 해서 유리하다 그런 거 아닙니다. 어렵게 내면 미리 알고 있어도 못 푸는 거고요. 그러니까 교과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툴이 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게 중요하고요. 그걸 바탕으로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 데까지 알고 있으면 어떤 문제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그게 실제 응용사, 여러분들이 맨날 푸는 뭐 사실은 상관이 없죠. 뭐 원이 있고 나 짝대기 그어갖고 점구하고 이런 게 사실 세상에 직접 적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 상황에 적용되는 형태의 문제를 할지라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조건에서 푸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토픽이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보다시피 다 교과서 베이스한 토픽에서 출제가 되고요. 아까 그걸 벗어나는 내용 필요한 테크닉이 필요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일단 기본은 교과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지. 그거 이상의 것보다도 그거라도 잘하면 충분히 좋은 득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논술 주제 결론을 따져보면 학교별로 사실 선호하는 주제라든지 형태가 좀 다르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는 요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는 이제 미적분에 미적분에서 그 다음에 함수의 극한이나 연속에서의 정의를 이용해서 이걸 보이는 것들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미분에서는 이제 그래프의 분석이라든지 오목블록 조사라든지 그래프의 분석이라든지 최대 최소, 그 다음에 변화율 같은 거 구하는 거 많이 나오고요. 적분에서는 이제 사실은 뭐 적분 연산도 나와요. 적분 잘하냐, 취한 적분 이런 거 여러분 잘 못하시니까 계산 문제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구분 구조법 잘 활용할 수 있느냐. 그리고 연산에서는 그냥 단순 계산이 아니라 이제 뭐 구간을 바꾼다든지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식을 정리하는 문제도 나오겠죠. 구분 구조법 이용하는 문제도 나오고요. 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극한도 넣으면 급수나 뭐 수열 가지고 어, 수렴 판정이라든지 뭐 일반항을 구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기하 벡터에서는
물론 토픽이 뭐 2차 곡선 쪽에서 잡힐 수도 있고요. 공간 벡터에서 잡힐 수도 있는데 뭐 보통 여기서 뭐 빛을 쏘는다든지 원이 나오고 뭐 접하고 뭐 이런 거 막 풀게 하죠. 그리고 자치 생기고 그래프 생기면 요 문제 가지고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뭐 갑자기 이런 거 선 꺼놓은 다음에 뭐 극한을 구해라 하면서 극한으로 갑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요 단독으로도 잘 나오지만 이게 합쳐져서도 잘 나온다. 그래서 시작은 기하 벡터로 해서 좌표 구하기 하고 뭐 점 구하기 하고 한 다음에 갑자기 거기서 뭐 거기 그래프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하게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혹은 극한을 구하겠다든지 그래서 연합되는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적분은 기하 벡터로 올 수 있지만 뭐 fx 함수 적어놓고도 올 수 있고요. 수열에서도 미적분으로 올 수 있고요. 여러 가지에서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실제 상황에서 쓰는 뭐 수리적 모델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미적분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일 많이 출제되는 주제가 이거고요. 플러스 알파로 확률 통계도 정리를 잘 해두셔야 확률 통계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문제가 되게 길어요. 1고 2에서 확률 분포표를 작성하고 평균이나 분산을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데 여러분들이 복잡한 상황을 주면 분포표를 못 그립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 쪽이 많이 나온다라는 식으로 주제는 그렇다라는 식으로 정리를 한번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학교별로 살펴보면 자주 나오는 주제라든지 자주 나오는 토픽 같은 게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이렇다라고 하시면 되겠고 사실 뭐 거의 이쪽은 한 문제는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주제를 봤으니까 이제 형태를 볼 거예요. 수리 논술의 문제 형태는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수리 논술을 이제 우리가 그냥 푸는 수학 문제랑 다른 게 제시문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뭐 가, 나, 다 나눠질 때도 있고 하나만 있을 때도 있는데 자, 그러면 제시문이라는 게 뭐고 살펴볼게요. 자, 제가 여러 가지 학교 문제들을 여러분 웬만하면 논술 치는 학교들 하나씩 다 구경시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다 구경시켜 주려고 다 실어와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자, 일단 제시문이 주어지는 문제들이 요즘 대세죠. 사실 대부분의 시험이 제시문이 있고 제시문에 따라서 문제가 나오는 형태죠. 좀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요까지가 제시문이고요. A, B, C, D, E 이렇게 5문제가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2015년도 고려대학교 문제입니다. 자, 볼까요? 제시문이 주어지는 문제 중에서 첫 번째 형태는 뭐냐면 제시문이 곧 문제다라는 거예요. 제시문이라는 게 여러분한테 뭔가 알려줄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힌트는 하나도 없고 사실 문제만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수능 문제 풀 때 한 문제당 하나의 질문이 아니라 한 문제당 여러 개의 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설명이 복잡하겠죠. 그러니까 제시문에 따로 문제를 설명해. 여기 보면 뭐 평면이 2개 있는데 각은 셋하고 뭐 여기 원이 있는데 여기서 이 점을 지나서 빛을 끄고 뭐 이런 게 생기고 막 이렇게 문제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 놓고 나서 뭐 세타가 얼마일 때 뭘 구하세요? 이걸 구하세요. 여기서 이걸 구하세요. 여기 이 상황에 대한 문제가 5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가 요즘에 어떻게 보면 제일 많아요. 제시문 아까 좀 이따 다른 형태도 보여주긴 할 텐데 이게 2015 고려대 문제고요. 이게 2015 연세대 문제입니다. 연세대도 보세요. 제시문과 C제로는 이렇다. 그 다음에 C에는 이렇다. C에는 이렇다. 문제 C에 대한 문제가 3개가 이렇게 출제될 건데 C라는 수열에 대한 설명 여기에 대한 조건을 문제 필요한 C에 대한 설명을 제시문으로 준 거예요. 그냥 뭐 사실 박스 안 치고 하면 그냥 문제일 수도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제시문이 문제다. 곧 문제다. 여기서 마찬가지요. 이게 연세대 문제 1번, 연세대 문제 2번인데요. 2번도 마찬가지로 벡터 U가 V가 있는데 얘는 이런 거다. 뭐 공간상의 이미지는 P와 이루는 각을 뭐라고 했을 때 P라는 건 R이라는 건 이런 거다. 설명. 그다음에 뭐 T는 이런 거다. 설명해 놓고 P는 뭐냐? 뭐는 뭐냐? 뭐는 뭐냐? 이렇게 위의 상황에 대해서 묻고 있어. 이게 결국 이게 다 문제인 거죠. 아무런 문제밖에 없는 거예요. 이 문제는 뭐 힌트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문제만 있는 형태가 요즘에 연세대 고려대는 뭐 계속해서 이런 형태로 나오고 대부분의 학교도 뒤에 말하는 형태를 취하고도 있지만 이런 형태도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연대 고대도 이렇고요. 뭐 다른 학교도 볼까요? 이 문제는 2015년도 서강대학교 문제예요. 서강대도 마찬가지예요. 제시문에 우리한테는 y제곱 이퀄 4px라는 포물선이 있다. 그 포물선 바깥쪽 점에서 접선을 2개 그었다. 뭐 얘는 네분 해서 뭐 이런 걸 만들었다. 자, 가의 포물선에서 식을 나타내라 봐라. 바깥쪽 지에서 이렇게 했을 때를 나타내봐라. 나타내봐라. 이 가나에서 설명하는 문제 상황에 대한 문제를 내게 줍니다. 뭐 아무런 힌트 없죠. 새로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옆에 볼까요? 대부분 학교가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건국대학교 시험입니다. 2015년도. 건국대 시험도 가에서 원에다가 뭐 중심을 지나는 직선이 있는데 얘가 뭐 A가 움직이는데 M을 하나 잡아놓고 얘를 수직 이등분하게 하는 점이 P다. 저 보세요. P의 자치를 구하여라. 뭐를 해라. 뭐를 해라. 이 가와 나에서 문제 설명한 거에 대한 문제가 가 가지고 한 문제 내고요. 가 갖고 1, 2번 내고요. 나 갖고 3번 내는 이런 형태로 문제를 제시문으로 주는 형태입니다. 건국대도 마찬가지죠. 자,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이런 형태인데 이제 제시문에 어떤 게 나올 때가 있냐면요. 알고 있는 정리나 정의가 나오는 형태도 있어요. 물론 아까 옆에 건국대, 서강대, 연세대, 고려대에도 뭐 예를 들어서 평균값 정리란, 미분이란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평소 때 교과서에서 알고 있는 개념이 나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문이 알고 있는 정의일 때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요. 이 문제는 2015년도 한양대학교 아마 오후 2 문제일 겁니다. 한양대학교 문제인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다시피 내적의 정의를 알려줬고요. 그다음에 나는 뭐 E1, E2를 뭐 0, 이거 여러분이 아는 거지만 이거는 문제 세팅이고요. 그다음에 문제 세팅 이후 문제 세팅 이거가 문제고요. 이거는 그냥 내적에는 정의를 준 겁니다. 그죠? 그러면 왜 이걸 줬을까를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면 당연히 나달아 갖고 문제를 냅니다. 이렇게 나달아 갖고 이게 세 문제를 냈습니다. 앞에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이런 게 하나 더 주어졌죠. 아까 얘기했듯이 이 앞에 학교들도 이런 게 주어질 때가 있어요. 이건 왜 주느냐? 그래서 이런 거 푸는데 이런 거 풀 때 요거 쓰라는 겁니다. 쓰라라는 겁니다. 힌트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알고 있는 정의를 준다라는 건 힌트를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균값 정리란 하고 가에 나와 있어요. 그럼 문제 푸는 동안 평균값 정리를 써야 돼요. 중간값 정리란 하고 나와 있어요. 그럼 문제를 푸는 동안 중간값 정리를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고민하실 필요 없이 이 문제의 힌트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어느 문제 몇 번 문제 풀 때 저걸 써먹어야 할까 이런 걸 고민하시면 좋은 힌트로서 받아들여지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힌트를 못 얻어먹고 문제는 문제로 있고 제시문은 그냥 뭐 제시문은 관계 없는 거는 그냥 무시하시고 문제 풀 때는 단독으로 혼자 막 푸시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제 논술 시험에는 앞에 문제라든지 제시문을 통해서 힌트를 많이 주고 있는데 뭐 그래서 힌트로 주는 경우가 뭐 이런 거다라는 거죠. 한양대죠. 한양대도 마찬가지로 제시문 있는 형태 요즘 유행이에요. 제시문에 사실은 힌트 형태로 주어지는 게 적어지고 문제 거의 위주로 나오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뭐 역시 알고 있는 정의 나오는 거. 자, 이런 사실 이 학교에 여기 2015년도 경희대 문제인데요. 경희대라는 학교가 이제 힌트를 가장 많이 주는 알고 있는 정리를 가장 많이 주고 문제 설명을 따로 떼놓는 학교. 제시문을 알고 있는 것만 줘요. 지금 보다시피 제시문과는 수학적 귀납법 설명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수학적 귀납법 모르나요? 알잖아요. 그 다음에 뭐 요렇게 돼 있을 때 보면 여기 보면 요렇게 생긴 수열의 양변의 로그를 취하면 극한값을 구할 수 있고 수렴한다. 극한의 정의를 주면서 예제를 하나 풀어주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뭐 보면은 최소 비용 최대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미분을 사용한다. 최소를 구할 때 미분을 사용한다. 미분의 정의죠. 그 다음에 정사형이라는 것은 뭐다 이라고 정의를 주고 있어요. 자, 요거 문제 푸는데 이 제시문 통째로 없어도 이 문제는 문제 설명 여기 다 있거든요. 이런 원통인데 이거 등분하고 물을 넣어서 숙이고 그때 뭐를 구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문제고요. 이거는 사실 없어도 문제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럼 이게 왜 줬을까요? 힌트죠. 힌트죠. 자, 뭐 예를 들면 1번에 수학적 기납법 여기 수학적 기납법 이용한 논술화는 여기 쓸 거니까 여기는 아예 이걸 적어줬는데 사실 이게 없어도 제시문 가가 있으면 여기 수학적 기납법을 써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여기 보면 양변의 로고 취하면 극한 변하는 거 있죠. 여기 보면 여기 식을 쓰면요 나중에 여기 문제를 혹시 푸시면 요거랑 비슷하게 생긴 점화식이 떨어져요. 그러면 여기 로고 취해서 푼다고 돼서 여기서도 로고 취해서 풀게 돼 있거든요. 힌트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제시문이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 정의라든지 이그젠플이 풀어져 있으면 대부분 그 이그젠플을 따라하는 힌트 혹은 정리를 사용하는 힌트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게 나와 있는 문제는 더 친절한 문제죠. 아까 앞에 문제만 있는 문제보다. 그래서 문제만 있는 게 좀 더 어렵다고 볼 수가 있고 힌트가 있으면 좋은 거가 없을 수도 있고요. 그래요. 근데 경희대는 기본적으로 항상 이렇게 힌트를 주고 사용하는 정리들, 이 문제 풀 때 필요한 정리들을 보통 이렇게 주는 형태로 출제를 하고 있는 학교예요. 제시문이 있는 학교 중에서 그래서 경희대 문제 하나 구경했고요. 자, 그다음에 또 알고 있는 정의 주는 학교. 자, 이 녀석은 2015년도 성균관대 문제예요. 성균관대. 똑같아요. 성균관대 문제도 지금 보시면 F1의 정의, 그 다음에 FN의 정의 나와 있는 이게 문제 설명이에요. F 갖고 문제 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보면 부정적분이란 그 다음에 부분적분이란 이렇게 제시문 1, 2는 뭘까요? 부정적분 사용해서 뭔가 설명해야 될 게 나올 거고요. 부분적분해야 적분이 되는 문제가 나올 거다라는 힌트예요. 이 문제는 세팅이고요. 알고 있는 정의를 힌트로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2015년도 인하대 문제입니다. 인하대 문제인데요. 인하대 문제도 보시면 문제는 사실 이거예요. C에는 이거다. 이거 짧은 경희대 형태죠. 제시문에 뭐가 나와 있는 조합의 정의는 이거다.
뭐 어떻게 보면 이걸 몰라서 줬을까요? 사실 고등학생이면 NCK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다 아는데 이렇게 문자로 외우고 있지 않은 학생도 가끔씩 있더라고요. 근데 뭐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 중요한 건 아닌데 이걸 모르더라도 아마 숫자 써보면서 알아낼 수는 있으실 텐데 그래서 사실은 문제는 이거 여기서 여기까지죠. 근데 제시문에 C를 왜 줬냐? 문제 풀 때 이 C 이 정의를 아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힌트를 준 거죠, 사실. 고민해서 알아내지만 사실 원래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마찬가지로 알고 있는 정의를 주는 형태로 출제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계속해서 볼까요? 아까 그랬죠. 제일 많은 시험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요. 문제만 단독으로 나오거나 힌트 조금 주면서 나오거나 이런 형태로 나오고 있다라고 했죠. 이건 2015년도 중앙대 문제입니다. 중앙대는 세 문제가 나오는데 세 문제 중에서 한 문제 대응하는데 다항식의 못과 나머지를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이거는 뭐 어떤 힌트 정도로 준 거고요. 여기는 이제 문제고요. 그다음 얘도 힌트죠. 뭐죠? 부분분수 분리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유리식이 뭔지 정의를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유리식이 되도록이라는 말을 해석을 못할까봐 이걸 해석을 못할까봐 힌트를 주고 있어요. 그죠? 사실은 이거 없이 유리식이란 말이 여기 이 사람이 출제자가 정의한 게 아니라 원래 있는 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모를까봐 이렇게 주고요. 그다음에 부분분수 분리 못할까봐 주고요. 이건 못할까봐 준 게 아니라 문제 풀 때 여기 보면 이렇게 이 녀석을 이렇게 분리해야 되는데 이런 걸 보이면 어디선가 이걸 분리해야겠구나. 뭐 할 때 분리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힌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알고 있는 정의들 같은 거 힌트로 주는 거고요. 자, 이 녀석은 2015년도 숭실대학교 시험 문제입니다. 숭실대학교 시험 문제인데 여기도 보면 확률 밀도 함수의 정의를 주면서 확률 밀도 함수는 전체 구간에서 적분하면 1이고 뭐 확률은 이렇게 구하고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새로 F 확률 밀도 함수 정의하면서 이렇게 문제가 세팅이 되죠. 이게 문제고 그게 딸린 문제고요. 이 제시문은 이거를 도와주기 위한 힌트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알고 있는 정의. 그럼 이런 거 나오더라도 이런 거 나오면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읽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독특한 이그젠플이 있다든가 독특한 내용 주의하시고 사실은 문제를 먼저 읽으시면서 어디가 제시문에 있던 게 어디에 사용될 수 있을까라는 걸 좀 생각하시면서 보는 게 이제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다른 형태로 넘어왔어요. 새로운 정의, 새로운 내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도 들어져 본 적이 없는 게 제시문에 나오는 시험들이 있어요. 뭐 그거는 뭘 묻고자 하는 거냐면요. 제시문을 이해를 해서 이 이해한 걸 바탕으로 뭔가 추론이라든지 풀이가 가능하냐. 그럼 이 제시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뭐겠어요? 교과서 개념이에요. 교과서 개념을 모르는 사람은 여기 적혀 있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알파벳을 해서 영어를 할 수 있듯이 교과서 개념을 가지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제시문이 주어져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경우였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새로운 내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뭐 이거는 사실 2015년도 아주대인데요. 아주대가 이런 형태의 시험을 많이 내요. 아주대는 두 가지 시험 문제가 두 문제 나오는데 보통 이런 새로운 어떤 개념을 알려주고 혹은 이해를 요구하면서 그걸 시키든지 아니면은 제시문이 긴 편이에요. 그래서 제시문에 이그젠플도 많이 주고요. 이해를 바탕으로 따라하기 뭐 이런 거 많이 내는 학교예요. 뭐 이런 대표 예를 들어서 아까 한양대 같은 경우도 2000 몇 년도더라? 2011년도인가에 연속의 정의에 대해서 시험 문제를 낸 적이 있는데 S 연속이란 이런 처음 들어보시죠? 제시문에 보면 S 연속이란 조건 1 어쩌고 저쩌고 조건 2 어쩌고 이런 걸 만족하면 된다. 근데 그 만족하는 조건들을 따지는 방법들이 여러분들이 연속 같은 거 할 때 평소 때 하던 방법이랑 비슷하니까 그걸 보면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그걸 이해했으면 그걸 검증하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정의, 새로운 내용이 출제되면 어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베이스를 바탕으로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이해 못한다면 최악의 경우 제가 뭐 강의할 때 많이 하는데 따라하기. 제시문의 이그젠플들을 따라해서 비슷하게라도 답을 써내야지 된다라는 거죠. 가끔씩 서강대 같은 학교에서 이런 형태로 옛날에 문제를 낼 때는 굉장히 이해하기 난해한 주제를 많이 냈었는데 요즘에는 서강대는 이제 그런 유의 시험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대가 이런 형태로 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는 이제 2015년도 홍익대 문제인데요. 새로운 정의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 새로운 정의라고 할 수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아는 형태의 직선 형태 모양인데 이런 거를 유리직선이라고 새롭게 정의한 거죠. 그래서 이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걸 문제라고 볼 수도 있고 새로운 정의라도 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뭐가 중요하다? 이거에 대한 이해가 되느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가지고 이해를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를 보고자 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까지 이제 제시문이 주어지는 문제들을 주로 봤어요. 제시문이 주어지는 문제를 제시문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문제거나 새로운 정의거나 혹은 힌트가 되는 알고 있는 정의거나 이런 거다라는 거, 용어의 설명이거나라는 거다라는 거 좀
차가 나시면서 제시문이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이런 형태로 시험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독 문제로 출제되는 특이한 학교. 이게 2015년도 시립대, 서울시립대학교인데요. 서울시립대학교는 수학문제 4개가 나오는데 보시다시피 뭐를 요 식 하나 증명하세요. 얘와 얘를 둘러싸인 부피를 구하세요. 이렇게 보통 뭐 면접 시험에서 이런 형태로 많이 나오죠. 면접 시험에서 단독 문제로 이렇게 탈랑 나옵니다. 제시문도 없고요. 뭐 이건 2개짜리긴 한데 그래서 근데 뭐 어떻게 보면 제시문이 있는 문제보다 심플하죠. 뭐 보통 보면 세립대 같은 경우는 그래서 1, 2, 3번 뭐 1, 2, 3번까지는 굉장히 쉽고요. 4번에서 보죠. 이건데 여기서는 이거 4번도 쉬웠거든요. 이해는. 그래서 보통 이제 심플한 증명을 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면접형 이런 거 좀 간단하고 수능 뭐 3, 4점짜리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푸실 수도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또 쓰기를 증명을 잘 못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긴 한데 하여튼 형태상 그렇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시립대와 이화여대가 비슷한데요. 이화여대는 대신에 시립대와 차이가 뭐냐면 한 문제가 2개 달기 위해서 문제를 이렇게 제시문으로 묶어놨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4번 문제 같은 꼴로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3개가 출제되는 형태입니다. 제시문은 전혀 없고 무조건 문제예요. 예. 문제고 그 문제 2개 딸려도 한 문제당 2개씩 이렇게 딸려 있는 걸로 3개 정도 출제되는 형태고 비슷합니다. 뭐 면접형이라고 부르시는 분들인데 면접 형태 시험이랑 비슷한 형태로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뭐 대신에 하지만 서술형이기 때문에 이제 증명하고 이런 과정은 필요하겠죠. 뭐 지금은 출제 형태 보는 거니까요. 푸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독특한 뭐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면접 형태랑 비슷해요. 이게 2010년도 서울대학교 뭐 현재로는 일반 전형이라고 부르는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 문제인데 보세요. 이렇게 문제 설명 있고 문제 3개 달리죠. 뭐 똑같잖아요. 문제 설명 있고 문제 달리고 문제 설명 있고 문제 달리고 뭐 이런 식으로 똑같은 형태고요. 이거는 2013년도 한양대 면접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모든 대학교에 논술만 있는 게 아니라 면접 전형도 있기 때문에 똑같죠. 문제 주고 문제 이렇게 나오는 식으로. 제시문이 아니죠. 문제 설명만 있죠. 그래서 요런 게 요즘에는 요런 게 조금 더 복잡하고 발전되는 형태로 논술이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차이는 얘는 들어가서 말하면 땡인데 서술을 써서 내야 되는 것 때문에 좀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 보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면접에서는 보이기보다는 구하라를 많이 냅니다. 왜냐하면 들어가서 이제 증명을 다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구하는 걸 많이 보고 답 물어보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면접형이랑 비슷한 형태다. 이 형태는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출제 형태, 제시문이 있는 형태를 이렇게 살펴봤어요. 대부분 여러분 문제가 다 구경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수학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볼게요. 이제 문제는 되게 심플해요. 첫 번째 형태, 보이시오, 나타내시오, 증명하시오. 이 3문장은 다 뭐 하라는 거예요? 증명하라는 뜻입니다. 증명하는 문제. 그 다음에 넘어가면 구하시오, 푸세요 라는 문제. 사실 이 설명하세요 빼고는 이거 되게 독특한 거고 모든 문제가 이 3문장 아니면 구하세요로 끝나요. 자, 구경해 보려고 제가 실어놨는데 아까 앞에 있었던 연세대학교 2015년도 시험 문제거든요. 보세요. 1번 문제. 구하세요, 보이세요. 그죠? 구하세요. 그죠? 보세요. 여기서 똑같은 거 실어놨는데 구하세요, 보이세요예요. 다. 지금 보시면 문제가 다 살펴볼게요. 재밌는데 살펴보면 아까 고려대 문제 보세요. 구하세요, 나타내세요, 설명하세요. 이건 뭐 증명하라는 소리고요. 아까 연세대는 했으니까 나타내세요, 보이세요, 나타내세요, 보이세요. 그죠? 구하세요, 거리를 구하세요. 그다음에 구하세요, 풀이 과정 쓰라고 했는데 구하세요고요. 여기도 구하세요. 그죠? 여기서 보세요. 구하세요, 나타내세요, 보이시오. 재밌죠? 논술하시오. 기납법을 이용해서 증명하라는 소리죠. 증감을 논술하시오. 증명하세요. 서술하시오. 값을 구하고 서술하시오. 구하세요. 이건 논술하시오 증명하라는 뜻이고 이건 구하세요라는 뜻이죠. 서술하시오. 봤죠? 식으로 나타내시오. 논하시오. 이유를 쓰시오. 뭐 구하세요. 봤죠? 모든 문제가 구하세요랑 증명하세요예요. 보이세요랑 구하세요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구하는 거는 뭐 구하겠어요? 나중에 공부하는 방법 알려드릴 때 알려드릴 건데 증명하세요는 여러분들이 증명을 되게 두려워하는데 논술 시험에서는 구하세요나 증명하세요나 똑같아요. 왜냐하면 구하는 거 답을 2분의 1이라고 구하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과정을 거쳐서 중간 단계를 다 서술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증명하는 거랑 구하는 거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 증명을 하시면서 진행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이시오 문제는 어렵고 구하세요 문제 쉽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구하시는 거 답만 맞추는 답을 맞춰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중간중간 서술 과정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2가지 형태로 출제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하세요랑 증명하세요의 차이, 구하세요랑 보이시오의 문제가 차이가 뭐냐면 구하세요는 여러분들이 공부하기가 좋아요. 여러분들이 문자로 풀거나 논술 시험에서 그래서 그렇지 구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볼까요? 수열 단원이면 구하라는 게 뭐가 나오겠어요? 일반항, 극한값, 뭐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정해져 있죠. 그죠? 예를 들어 2차 곡선이다. 뭐 공간 벡터다 이러면 두 직선 사이의 각을 구하세요. 혹은 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뭐 이렇게 구할 게 정해져 있죠.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나는 뭐를 구할 수 있는지를 잘 정리를 해두면 공부를 그런 식으로 해두면 도움이 돼요. 얘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지만 결국은 넓이를 구하려면 어떤 짓을 해야 돼. 그럼 그런 게 제시문이랑 문제 주어져 있나? 그런 걸 찾아가면서 풀이 방법을 구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이제 풀이 방법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릴 텐데 그때 어떻게 보면 이런 걸 자기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너무 맨날 읽어본 문제만 풀 수 있게 학습돼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자기 스스로 풀이 과정을 구성할 수가 없는데 그게 참 안타까운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구하세요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단원에서 배우는 내용들을 구하는 것들을 할 수 있으면 되는데 여러분 또 신기한 게 숫자로는 할 수 있는데 문자로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뭘 할 수 있는지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하세요 있고 증명하세요는 조금 여러분들 되게 어려워해요. 예를 들어서 뭐 수열단의 수학적 기납법이라든지 기본적인 증명 방법이 있고요. 사실은 주어진 거 가지고 조합해서 뭐 구하고 이거 두 개 연립해서 뭐 구하고 이런 식으로 증명하는 증명은 뒤에 구하세요랑 똑같은 거예요. 연역적으로 증명하는 거는 사실 삼담론법에서 증명하는 거는 똑같고요. 좀 특이한 것들 뭐 기류법을 써야 된다든지 혹은 뭐 극한을 구하는 방법이라든지 수렴 판정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중간값 정리랑 편값 정리를 활용하든지 즉 증명 중에서 특정한 꼴을 띄는 것들만 여러분들이 조금 정리를 해두시면 증명하세요도 특정 꼴을 빼는 거 빼면 구하세요랑 똑같은 문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모양 나타내는 거는 사실 구하는 거랑 똑같은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른 게 아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어떤 특정한 방법을 쓰는 증명 문제들만 증명 테크닉들만 잘 익혀두시고 그런 문제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시면 충분히 푸실 수 있습니다. 뭐 다음에 한번 증명 방법 특강에서 이제 한번 올릴 텐데요. 그때 한번 보시면서 한번 증명 정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수식을 단계 쓰는 것도 연습이 필요할 그건 요번 특강에서 한 세 번째 이야기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특이한 학교 이거 2015년도 동국대 문제예요. 동국대는 이렇게 아까 얘기하면은 뭐 거리의 정의 교과서에 나와 있는 미분의 정의 그다음에 뭐 적분 거리 구하는 방법 이렇게 교과서에 알고 있는 정의를 줘요. 이런 거 써서 풀라는 건데 문제가 조금 어, 한 문제 달랑 나오는데 뭐 나는 뭐를 할 수 있고 뭐를 할 수 있는데 뭐 25m를 주면 9초가 필요함을 설명하세요라고 해서 어떤 서술을 글로 쓰는 형태의 시험 문제가 나와서 좀 설명하세요라는 특이한 문제인데 보통 다른 문제는 구하고 이유를 쓰세요거든. 왜냐하면 구하라고만 하면 애들이 이유를 하도 안 써서 이렇게 쓰는데 여러분들 논술 시험 쓰라고 하든 안 하든 중간중간 모든 과정이 다 적혀 있어야 되고 논리적이어야 되고 뒷받침이 되는 게 있어야지 이 1, 2, 3항이 1, 2, 3이니까 그 다음은 4일 것 같아요. 이렇게 쓰면은 점수 안 나가요. 그래서 뭐 그런 풀이에 관련된 문제는 다 오늘의 이 주제는 아니지만 그러하다라고 해서 이런 식의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논술심이 어떻게 생겼는지 설명했어요. 논술의 주제는 교과서 전체 플러스 알파가 조금 있다라는 거고요. 시험 형태는 제시문 있고 없고 형태와 뭐 면접 형태 뭐 이런 형태로 나뉠 수 있는데 제시문이 이런 형태로 이용되고 있고 뭐 이런 학교들의 형태가 이렇다라고 해서 학교 대부분 다 보여드리면서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문제는 보이시오, 구하시오, 뭐 설명하시오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다른 차이가 없다.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이야기는 하진 않았지만 언젠가 기회가 되면 그리고 강의도 앞으로 여유가 되면 제가 아직 여유가 되지 않아서 이제 정통 강의를 이제 올려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정통 강의 올리게 되면 이제 아마 보고 공부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2강에서 두 번째 특강에서 한번 만나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